주한미군으로 한국에 파병되는 것은 꽤나 인기가 많아 그 경쟁률이 200대 1에 달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많은 미군 병사들이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의 임무를 위해 줄을 선다고 한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특별한 계획 없이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 땅을 발문한 미군 여장교이다. 그녀는 처음엔 한국의 산을 그저 가벼운 산책 코스 정도로 얕보았다. 하지만 홀로 오른 산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고 처음 보는 한국인 남자가 나타나 다짜고짜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 했다. 저항할 힘조차 없었던 그녀,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미 육군 상사 계급으로 한미연합사령부에 배속되어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했다. 내 이름은 레이첼 스톤, 나이 27세, 미네소타 출신이다. 170cm의 키에 다부지면서도 날씬한 몸매 그리고 뛰어난 운동신경과 체력은 내가 언제나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나는 미군 체력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았고 특히 동료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레인저 스쿨 훈련을 우수하게 수료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부대 순찰 중 저 멀리 보이는 산맥을 보며 언젠가 저곳을 정복하리라 마음먹었다. 처음 본 한국의 산은 푸르렀지만 미국의 거대한 로키 산맥에 비하면 아담하고 완만해 보였다. 등반이라기보다는 하이킹 수준이겠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부대 선임은 한국 산은 보기보다 험하고 숲이 우거져 맹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지만 나는 그저 웃어 넘겼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산악훈련 교관이 되는 게 꿈일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 나는 첫 휴가에 망설임 없이 부대 근처 산에 올랐다. 첫 등산은 생각보다 쉬웠다. 작은 배낭 하나 메고 1시간도 채 안 되어 정상에 올랐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뿌듯함도 잠시 하산길에 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50대로 보이는 여러 명의 한국인 남성들이 2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배낭을 메고 지친 기색 없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 심지어 나보다 속도도 빨랐다. 저 정도 산에 저렇게 큰 배낭이 필요하다고? 가방이 무거워 보이네요. 내가 묻자 그들은 약간 서툰 영어로 장거리 산행이라 며칠치 짐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들이 영어를 알아듣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도 높이의 산들을 며칠씩이나 종주하다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배낭은 거의 군용 군장 수준이었지만 그들은 담소를 나누며 가볍게 산을 올랐다.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저렇게 빠를 수 있지? 내 자존심에 약간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주말마다 한국의 국립공원을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관광 목적이었지만 곧 도전으로 바뀌었다. 나는 점점 더 험난한 코스를 선택했고 배낭의 무게도 늘렸다. 미군 전투복을 입고 산을 오르는 나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은 오히려 내 투지를 불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대청봉을 오르던 중이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한 한국인 남성이 나를 앞질러가며 영어로 말을 걸었다. 미군이신가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 순간 나는 뿌듯함과 동시에 기묘한 경쟁심을 느꼈다. 이건 내 전문 분야인데 왜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거지? 그렇게 5개월 동안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더 험한 코스를 찾아다녔다. 혼자 등산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도전 정신은 날마다 커져만 갔다. 다음 휴가 때는 지리산 종주에 도전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또다시 홀로 산에 올랐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흐렸다. 산 중턱에 오르자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시야가 제한되었지만 나는 등반을 계속했다. 이 정도 안개는 미군 훈련에서 흔한 일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아갔다. 문제는 하산길에 발생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흙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다. 평소라면 가뿐히 내려왔을 경사였지만 그날따라 발을 헛디뎠다. 순식간에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며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다. 팔과 다리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몇 미터를 굴러 내려가다 간신히 덩굴을 붙잡고 멈췄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왼쪽 종아리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처음엔 넘어지면서 다친 줄 알았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갈색 살모사 한 마리가 풀숲으로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군 기초훈련에서 뱀에 물렸을 때의 대처법을 배웠지만 실제 상황에 닥치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급히 물린 부위를 확인하니 작은 이빨 자국 2개에서 피가 스며 나오고 주변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진정해, 레이첼. 이건 훈련이 아니야. 실제 상황이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구급 상자를 꺼내려 했지만 굴러떨어지는 동안 배낭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였다. 전투복 주머니를 뒤져 비상용 끈을 찾아 상처 위쪽을 꽉 묶었다. 독이 심장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종아리 전체가 퉁퉁 붓기 시작했다. 묶어둔 지혈대가 점점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부기는 무릎까지 번져 전투복 바지가 꽉 끼기 시작했다. 이대로 두면 피가 통하지 않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지며 머리가 핑 돌았다. 제발 누가 지나가기를 바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비 내리는 등산로에는 아무도 없었다. 의식이 희미해질 무렵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 도움을 요청했다. Help me. 발소리가 잠시 멈추더니 이내 내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다. 안개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는 잠시 멈춰 서더니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영어로 물었다. 뱀에 물렸어요. 나는 힘겹게 대답했다. 그는 내 다리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영어로 말했다. 다리가 심하게 부었군요. 바지를 벗겨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수치심과 경계심이 들었지만 내 몸은 이미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내 전투복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물린 부위를 확인했다. 그리고 내가 묶어둔 끈을 풀고 무릎 위로 다시 묶어주었다. 119에 신고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나는 이제 앉아있을 힘조차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듯했고 그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침착한 태도에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가는 와중에 그가 나를 업으려고 다가오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다. 이 사람은 나를 구하러 온 천사일까? 그 생각을 끝으로 나는 정신을 잃었다. 미네소타에서 자라 누구보다 강한 체력을 자부했던 내가 한국의 산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신을 차렸을 때 몸은 납처럼 무거웠다. 희미한 시야 속에서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후 초점이 돌아오자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 남자가 보였다. 그가 입고 있던 등산복 그대로인 것을 보니 밤새 내 곁을 지킨 모양이었다. 정신이 드세요?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가 어디죠? 힘겹게 목소리를 냈다. 병원입니다. 뱀에 물리셨는데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랐습니다. 그의 차분한 설명에 산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내 생명의 은인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의사가 들어와 내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독은 빠르게 중화되었고 다리의 붓기도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다. 하지만 의사가 덧붙인 말은 나를 섬뜩하게 했다.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독이 심장까지 퍼져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겸연쩍은 듯 시선을 피했지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사함이 솟아올랐다.
의사는 앞으로의 회복 과정을 설명하며 최소 3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내가 보호자 없는 미군이라는 점이었다. 걱정 마세요. 필요한 서류 작업은 제가 다 해뒀습니다. 그는 밤새 내 보호자를 자처하며 병원 수속을 모두 마친 상태였다. 그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레이첼 스톤입니다. 박민준입니다. 그 순간 우리 둘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입원 기간 동안 민준 씨는 매일 나를 찾아왔다. 퇴근 후 저녁에 들러 내 상태를 살피고 때로는 한국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병원 밥이 입에 안 맞을 것 같아서요. 그는 직접 싸온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다. 그가 가져온 따뜻한 죽을 먹으며 나는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감사 인사로 시작된 대화는 점차 서로에 대한 궁금증으로 발전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는 것이 유일한 취미라고 했다. 내가 사고를 당한 날도 혼자 산행을 왔다고 했다. 퇴원하는 날 부대 동료들이 나를 데리러 왔지만 민준 씨도 함께였다. 그는 내 퇴원 수속을 돕고 마지막까지 약을 챙겨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 순간 이대로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저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우리는 병원 밖에서 연락을 이어갔다. 부대로 복귀한 후에도 민준 씨와의 메시지는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짧은 인사였지만 점차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정중하고 따뜻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2주 후 나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민준 씨에게 식사를 제안했다. 생명의 은인에게 식사 한 끼는 대접해야죠. 나는 부대 근처 레스토랑으로 그를 초대했다. 그날 민준 씨는 평소보다 신경 쓴 듯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를 보자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식사 시간 동안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는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처음엔 한국산을 얕봤어요. 이 정도는 쉽게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내가 부끄러워하며 고백하자 민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외국인들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산은 숲이 울창해서 보기보다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주말에는 함께 안전한 등산 코스를 오르며 동료애를 쌓았다. 민준 씨는 내게 한국의 산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고 나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체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새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나를 괴롭혔다. 나는 미군이었고 규정상 3년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사실이 점점 불안하게 다가왔다. 언제쯤 돌아가야 합니까? 어느 날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마 1년 정도 남았을 거예요. 내 대답에 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그는 이내 미소를 되찾았다. 아직 1년이나 남았네요. 미리 걱정하지 맙시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에 나도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 대한 감정은 깊어졌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은 무거운 짐이 되어갔다. 부대 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내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자 동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은 축하해 주었지만 일부는 미군 여장교와 한국인 남성의 관계를 의심하는 듯했다. 특히 일부 동료, 미군들이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가장 불쾌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옆 테이블에 병사 2~3명이 한국 남성들을 조롱하고 있었다. 한국 남자들은 좀 나약해 보이지 않아? 우리 옆에 서면 왜 소해 보이잖아. 패기도 없어 보이고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민준 씨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얼마나 강하고 진지한 사람인지 모르는 저들이 한심했다.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 레이첼, 그냥 농담이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농담이 아니야. 너희는 한국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내 남자친구는 너희 모두를 합친 것보다 훨씬 강하고 용감해.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들은 내 말을 듣고는 더 크게 비웃었다. 오, 그래? 한번 데려와 보시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게. 분노를 참지 못한 나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주변 병사들이 급히 말렸다. 결국 이 일은 지휘관에게 보고되었고 나는 공식적인 징계를 받았다. 스톤 상사, 동료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인들을 모욕했습니다. 나는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레이첼, 나 때문에 당신이 곤란해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과 한국인들을 모욕했다고요? 전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 씨는 내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그렇게 싸워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당신이 다치는 건 싫습니다. 그의 어른스러운 반응에 나는 그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징계를 받은 후 부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나를 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고 특히 싸웠던 병사들은 마주칠 때마다 비웃음을 보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그때 싸웠던 제이슨이라는 병사가 갑자기 내 옆에 앉았다. 레이첼리 남자친구가 그렇게 대단한지 한번 증명해보고 싶어졌어. 그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또 조롱하는 줄 알았지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네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정도면 분명 특별한 사람일 거야. 우리끼리 파티 한번 할까? 네, 남자친구도 데려와. 그의 제안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진심으로 민준 씨를 알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망신을 주려는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오해를 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 끝에 나는 이 상황을 민준 씨에게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는 결국 만나보겠다고 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군인들끼리의 파티보다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의 의견을 존중해 부대 밖 일반 술집에서 약속을 잡았다. 제이슨을 포함한 동료 3명과의 만남이었다. 약속 당일 민준 씨는 깔끔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준 씨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동료들도 예상외로 그를 환대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민준 씨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 미국 어느 주에서 오셨습니까? 그 질문을 시작으로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는 미국의 각 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동료들의 고향에 대해 물으며 흥미를 보였다. 그의 침착하고 재치 있는 태도에 동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때 제이슨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듣자 하니 한국 사람들은 술이 세다던데? 사실이야. 소주 한 병 걸고 내기 한번 할까? 순간 걱정이 되었지만 민준 씨는 자신감 있게 웃었다. 그는 소주 한 병을 거뜬히 비웠고 그 후에도 취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제이슨은 반병도 채 마시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졌다.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민준 씨를 바라봤다. 와,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잘 마셔? 한국의 회식 문화 덕분에 단련이 좀 됐습니다. 민준 씨는 웃으며 답했다. 그날 밤 파티는 예상외로 즐거웠다. 민준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이 되었고 동료들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 주말 동료들은 다시 만남을 제안했다. 이번에는 사격장이었다. 미군인 우리에게는 익숙한 활동이었지만 민준 씨에게는 도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걱정과 달리 민준 씨는 사격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알다시피 한국 남성들은 모두 군 복무를 합니다. 그는 간단히 설명했다. 그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듣고 동료들의 눈은 더욱 휘둥그레졌다. 그의 사격 점수는 제이슨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료들보다 높았다. 특히 그의 집중력과 안정적인 자세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와, 내 남자친구 정말 멋진데 우리 부대에 와도 잘하겠어. 한 동료가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뿌듯함을 느꼈다. 세 번째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갔다. 민준 씨는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하며 지친 동료들을 이끌고 격려했다.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던 중 제시카라는 여군 동료가 갑자기 물었다. 민준 씨, 혹시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면 안 돼요? 나도 당신 같은 한국인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그 말에 질투심과 함께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민준 씨에게 물었다. 내 동료들 어땠어요? 좋은 사람들이더군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것 같았지만 진심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좋았습니다. 한국 남자를 무시하던 그들에게 인정받아서 기뻐요. 내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자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실 그들의 인정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의 망설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민준 씨의 손을 꽉 잡았다. 민준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갑작스러운 나의 프로포즈에 민준 씨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잠시의 침묵 후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단순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확고한 대답이었다. 프로포즈 이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내게 남은 복무 기간은 6개월 뿐이었고 결혼 후 어디서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수많은 대화 끝에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 내가 전역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되게 큰 변화였지만 민준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단계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이었다. 먼저 민준 씨의 부모님을 뵈었다. 긴장했던 것과 달리 그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셨다.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기 이상형이라고 어찌나 자랑하던지 민준 씨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는 뱀에 물렸던 사건부터 모든 것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것이다. 그의 부모님은 내가 미군이라는 사실보다 아들을 향한 내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다. 다음은 내 부모님을 뵐 차례였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이 상황을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는 내 부모님을 뵙기 전 미국의 문화와 예절을 공부했고 낚시를 좋아하는 아버지의 취미까지 미리 파악해 두었다. 드디어 미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부모님과 마주했다. 민준 씨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지만 민준 씨의 진솔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여셨다. 우리 딸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들었네. 정말 고맙네. 아버지께서 민준 씨에게 말씀하셨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제 삶을 바꿔준 것은 레이첼입니다. 민준 씨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미국에 머무는 2주 동안 민준 씨와 그의 부모님은 우리 가족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특히 민준 씨와 아버지는 함께 낚시를 하러 가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다. 문화적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그 간극을 메웠다. 미국을 떠나기 마지막 날 우리는 가족끼리 조촐한 약혼식을 올렸다.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민준 씨의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다.
그 후 나는 전역 절차를 밟고 민준 씨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미국에서의 작은 결혼식에 이어 우리는 한국에서 민준 씨의 친구들과 내 예쁘대 동료들을 초대해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결혼식 날 밤 민준 씨가 내게 속삭였다.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어. 나는 행복에 겨워 대답했다. 미군에서 전역한 후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군인 시절에 규칙적이고 명확한 지시 체계에 익숙했던 나는 갑자기 직업이 없어졌고 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결혼 후 몇 달간은 민준 씨의 아파트에서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레이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해요. 당신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어느 날 저녁 퇴근한 민준 씨가 나를 격려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나는 군인 시절부터 관심 있었던 필라테스를 배워보기로 결심했다. 미국에서 몇 번 해본 적은 있었지만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다. 집 근처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타고난 신체 능력 덕분에 동작은 금방 익힐 수 있었다. 신체 감각이 정말 좋으시네요. 강사 자격증에 도전해보는 건 어떠세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스튜디오 원장님이 제안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작은 불꽃을 일으켰다. 어쩌면 이게 내가 찾던 길일지도 몰라. 나는 강사 과정에 등록했다. 훈련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신체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지만 해부학 용어와 필라테스 원리를 한국어로 배우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밤마다 민준 씨의 도움을 받아 용어를 외우고 발음을 교정했다. 발음이 점점 좋아지네요. 민준 씨는 늘 나를 응원해 주었다. 6개월간의 노력 끝에 나는 강사 자격증 시험을 치렀다. 필기 시험은 나를 위해 특별히 영어로 준비되었고 실기 시험은 완벽하게 해냈다. 합격 통지를 받은 날, 나와 민준 씨는 작은 파티를 열어 자축했다. 나는 이제 미군 상사 레이첼 스톤이 아닌 필라테스 강사 레이첼 팍이었다. 스튜디오에서 첫 수업을 하던 날 나는 몹시 긴장했다.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 간단한 부분만 한국어로 하고 세부적인 설명은 영어로 진행했다. 그런데 의외로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외국인 선생님이라 신선하고 재밌어요. 필라테스 용어도 영어로 배우고요. 한 수강생이 수업 후에 말했다. 나는 가르치는 것에 자신감을 얻었고 한국어 실력도 나날이 늘어갔다. 1년 후 나는 내 이름을 건 밀리터리 필라테스라는 수업을 개설했다. 군인 시절의 경험을 살려 근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었다. 원래 필라테스가 군인들의 재활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 때문에 내 수업은 더욱 인기를 끌었고 입소문을 타고 많은 수강생이 몰려들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을 원하는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한국 생활도 점점 편안해졌다. 군인 시절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이질감은 사라지고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민준 씨의 가족과도 더욱 가까워져 주말마다 시댁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결혼 3년 차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고 생각보다 빨리 임신 소식이 찾아왔다. 임신 소식을 들은 날 민준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내 배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이가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속삭였다. 아니야, 당신을 닮아야지. 당신처럼 따뜻하고 강인하게. 내가 대답했다. 임신 기간 동안 필라테스 수업 시간을 줄였지만 완전히 쉬지는 않았다. 대신 임산부를 위한 필라테스 수업을 새로 개설했다. 내 몸의 변화를 직접 겪으며 가르치니 수강생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출산이 가까워지자 불안감이 커졌다.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그것도 외국인으로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걱정 마요.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민준 씨는 약속했다.
2024년 늦봄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 준호가 세상에 태어났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힘든 기억이 눈 녹듯 사라졌다. 준호는 나를 닮은 눈과 민준 씨를 닮은 코를 가진 한국과 미국의 특징이 절묘하게 섞인 아이였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친어머니처럼 나를 돌봐주셨다. 미국에는 없는 한국식 산후조리를 경험하며 나는 한국 문화를 또 다른 측면에서 배우게 되었다. 매일 미역국과 보양식을 만들어주시고 아이를 돌봐주시는 시어머니의 정성에 감동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였다면 이렇게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자 시어머니는 다정하게 답하셨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이제 너도 내 딸인데 당연한 거지. 내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이 수업은 많은 엄마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어느덧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옛군 동료들 제이슨과 마이크 그리고 제시카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다시 한국을 찾아왔다. 제이슨은 전역 후 한국 기업에 취직했고 마이크는 여행 중이었으며 제시카는 그때 만났던 한국인 남자친구와 여전히 교제 중이었다. 와, 레이첼. 집 정말 예쁘다.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것 같네. 제시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서 그들은 내 삶의 변화를 실감한다고 했다. 군인 시절 거칠고 고집, 세던 내가 이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필라테스 강사이자 엄마가 된 모습에 놀라워했다. 솔직히 네가 한국에 남겠다고 했을 때 다들 걱정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 정말 행복해 보여. 제이슨이의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가 준호를 안고 들어오자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여전히 침착하고 진지한 민준 씨의 태도에 감탄했고 준호가 너무 귀엽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저기 혹시 아직 싱글인 친구 있어요? 제시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회사에 괜찮은 싱글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시카의 눈이 반짝였다. 이런 대화를 보며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에는 미군들이 한국 남자를 무시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한국 남성에게 관심을 갖게 된 상황이 아이러니했다. 저녁 식사 후 동료들은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다. 제이슨이 말했다. 사실 우리 모두 너의 용기를 부러워하고 있어.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마이크도 덧붙였다. 나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어. 네가 보여준 용기 때문에 전역하고 다시 한국에 온 거야. 나는 그들의 말에 감동했지만 겸손하게 대답했다. 사실 용기가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죠. 민준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으니까요. 돌아가기 전 제시카가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레이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한국 남자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깰 수 있었어. 이제 나도 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됐어. 그날 밤 나는 민준 씨와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눴다. 내 옛 친구들이 당신을 정말 좋아하네. 특히 제시카가 당신 친구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회사 싱글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약속 잡았어요. 당신 이제 중매쟁이가 된 거예요? 재밌네요.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결혼 5주년, 우리는 작은 기념 파티를 열었다. 미국에서 온 가족과 한국 친구들,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 정착한 옛군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준 씨는 깜짝 선물로 우리가 처음 만났던 산, 설악산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내게 주었다. 그날 당신이 내 바지를 벗겨주지 않았다면 난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내가 웃으며 말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준 씨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제가 당신을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죠?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는 다양한 인연이 얽혀 있었다. 내 옛군 동료들은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들 중 몇몇은 한국인 연인을 만나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지난 5년을 되돌아보았다. 한국의 산에 대해 가졌던 나의 오만함이 어떻게 겸손과 사랑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함께 변화했는지를 생각했다. 이제 한국은 나의 진정한 집이 되었다. 민준 씨를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그날의 감사함은 여전히 변치 않은 채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